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여비서가 우리 집 서재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결혼의 사랑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 그가 내 다리를 망가뜨린 그날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윤혜진입니다. 4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40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자리를 찾기까지 저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는 늘 당신은 배부르다며 자신의 밥을 제게 넘기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걸.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고등학교 때엔 빚쟁이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그날 이후 학교에서 빚쟁이 딸이라고 불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병상에서 우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그렇게 저는 20살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야간 경비.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유일한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저녁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들어왔고 다리가 아팠지만 빨리 건너야 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약을 챙겨야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제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차에서 내린 남자가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저를 내려다보는 남자는 재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더니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죠. 저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 제가 눈을 뜬 건 꼭 한 달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흐릿한 시야에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 내내 우신 게 분명했어요. 겨우 괜찮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왼쪽 다리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앞으로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한다고 하셨죠. 평생 절뚝거리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냈고 왼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 약값은 어떻게 하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셨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병원비 고지서에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신을 원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더니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죠.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자신을 정민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라는 걸. 그는 저를 친 차가 자기 차였다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들어와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그녀는 자기 아들이 그날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울며 사죄했습니다. 최영숙 후에 알았지만 그녀는 혜성그룹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죠. 병원비와 치료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정민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떤 형태로든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직접 찾아와서 진심이든 아니든 반성하고 사과까지 하는 모습에 저는 법적 절차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담담히 얘기했어요. 병원비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그날 이후 정민호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꽃과 과일을 들고 와서 제 컨디션을 물었습니다. 세심했습니다. 너무 세심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을 때도 옆에서 천천히 하라며 조급해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조금씩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힘들 때마다 그는 곁에 있어주겠다며 위로해 주었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혼자 힘들게 살아온 제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민호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식사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 같은 사람이면 최고라고 했고 그 미소에 저는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뭐든 시키라며 웃었습니다. 먹으면서도 그는 저를 계속 챙겼고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처음이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데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강 야경을 보러 갔고 그는 앞으로 자주 보자며 저랑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자기 손을 잡으라며 따뜻하고 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제가 다리를 절뚝이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허리를 잡아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며 제 속도가 자기 속도라고 했어요. 제 속도가 민호 씨의 속도라니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날 우리는 첫날 밤을 보냈어요. 황홀했어요. 행복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민호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고 할 말이 있다며 이런 감정 처음이라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반지를 꺼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완벽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다리도 불편하고 가난한 제가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제가 최고라고, 다리가 불편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제 마음과 영혼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깐요. 결혼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는 저를 따뜻하고 단단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 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울었고, 어머니도 옆에서 우셨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부케를 들고 입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혜성그룹 법무팀장 한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죠. 결혼계약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뺑소니, 사건, 비밀 유지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불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한도윤은 의미심장한 얼굴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혼을 이렇게 하는구나. 차갑고 계산적이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정민호를 사랑하니까요. 그의 배경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이 계약서 따위가 우리 사랑을 흔들 수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펜을 들어 한 장 한 장 서명했고 한도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며 행복하게 살라며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아빠 딸로 태어난 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앞에 턱시도를 입은 정민호가 서 있었고 그는 정말 왕자님 같았습니다. 줄에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고 정민호는 평생 사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크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을 때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구나.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이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뺑소니, 사고를 덮기 위한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걸. 그리고 불과 한 달 후 저는 지옥을 보게 됩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였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했던 제가 1등석에 앉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백사장, 야자수가 흔들리는 해변. 정민호는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원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정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혜성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호는 창밖만 바라봤고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자 최영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이제부터 며느리 본분을 다해야지. 며느리 본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불렀어. 사모님이라고 해. 밖에서도 함부로 어머님 소리 하지 말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라니 친엄마도 아닌데 무슨 어머님이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풀며 2층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 정민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인데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정민호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은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날만 저를 찾았어요. 제 침대로 올라와 거칠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만취 상태가 아니면 여자로도 안 보면서 만취 상태일 때만 저를 안았어요. 저항할수록 더 거칠게 여자로서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는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요즘 저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요. 바쁘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다리를 절뚝이는 게 싫은 걸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부끄러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시댁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최영숙은 저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꽃병 위치가 여기가 맞아. 센스가 그렇게 없니? 식탁 세팅이 엉망이네. 다시 해. 걸음걸이 좀 제대로 걸어. 보기 흉하잖아.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 제 잘못이 아닌데 그녀는 그것조차 흠으로 여겼습니다. 가사 도우미들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최영숙의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는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죠.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으니까요. 친정에 전화하면 어머니는 늘 물으셨습니다. 혜진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를 혜성그룹에서 대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러다 결국 제가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결혼 2개월째 되던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박미령. 정민호의 비서라고 소개된 그 여자는 완벽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했으며 얼굴은 고양이상 연예인처럼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 그녀는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모님. 저는 상무님 비서 박미령이라고 합니다.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왠지 그 미소가 저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박미령은 자주 본가에 들렀습니다. 업무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어요. 정민호와 서재에서 회의를 한다며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씩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 씨, 저녁 준비됐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박미령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미령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 위쪽 2개가 풀려 있었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 회의가 길어져서요.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지나갔고 제 어깨를 스치는 순간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정민호는 서재 안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셔야죠?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령이가 커피랑 샌드위치 사왔거든. 미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서를 이름으로 부르다니.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박미령의 도발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정민호의 넥타이를 고쳐매 주었습니다. 상무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그녀의 손가락이 정민호의 목을 스치며 움직였고 정민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차를 탈 때도 그랬습니다. 박미령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몸을 숙였고 그녀의 깊게 파인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골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는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고 박미령은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각에, 아버지의 병원비 생각에, 이혼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말이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하냐고.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최영숙의 트집을 참아내고 정민호의 무관심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박미령의 도발을 외면했습니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민호가 집에 있었고 박미령이 또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무님, 급한 결제 건이 있어서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서재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앞까지 왔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민호 씨. 응, 조항. 박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달콤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숨소리에 섞인 목소리. 무서워. 당신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박미령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저 여자 당신한테 꼼짝도 못하던데. 2층까지 올라올 배짱도 없어. 저 여자. 그녀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어머, 상무님 목소리 떨려요. 긴장되세요? 미령아, 응, 상무님. 이리 와. 소리가 격렬해졌습니다.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야릇한 소리. 아, 민호 씨, 너무 좋아. 시끄러워. 소리 좀 죽여. 싫어. 들으라고 하는 건데, 뭐, 사모님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상무님이 누구 건지 확실히 알려주고 싶다고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재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소리, 아니 욕망을 채우는 소리.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소리를. 저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옷 입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와. 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상무님. 그때도 급한 결제건이 있을 거예요, 박미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미령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으며 입술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흥얼거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민호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 몇 개가 열려 있었으며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뺑소니 가해자였지만 용서했고 그가 보여준 따뜻함을 믿었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사랑도 청혼도 결혼 서약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덮기 위한 계산된 연극이었고 저는 그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눈꽃만큼의 마음도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있었고 아버지의 병원비가 있었으며 제가 서명한 결혼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조항 위반으로 저희 가족이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갇혔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남편의 불륜, 시댁의 냉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살아만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정민호는 더 이상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박미령은 대놓고 본가를 드나들며 제 앞에서 남편과 스킨십을 했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 했고 가사도우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법무팀장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본가에 업무차 들렀는데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 유일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건강을 물어보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헬쑥하게 마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린 제 모습을 말이죠. 한도윤은 자주 본가에 왔고 올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 보조제 하나 챙겨왔습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 사모님께서 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을 때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네, 힘드시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사모님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삶을 살 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더 흘렀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본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수군거렸고 최영숙이 비명을 질렀으며 정민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내려가니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정민호 부회장, 입양아 의혹 제기되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민호가 입양하라니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정재철 회장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 4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는 것, 내부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호가 입양하라니, 그럼 저는 뭐죠? 가짜 아들의 아내로 살아온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무엇보다 허탈했습니다. 며칠간 본가는 지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최영숙은 정신을 놓은 듯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정민호는 술을 마시며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 박미령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민호가 입양아란 사실을 밝힌 내부 제보자가 박미령이라 했고 그 이후로 박미령은 정민호한테 따귀를 맞고 쫓겨났으며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방에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본가가 난리인데요. 그래서 더 빨리 뵈어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담동 카페로 나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본가를 빠져나와 카페로 갔습니다. 한도윤은 이미 와 있었고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앉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도윤은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모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님을 찾게 된 모든 경위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고 첫 페이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윤혜진, 해성그룹 회장 정재철의 친딸, DNA 일치율 99.99%. 이게 무슨... 사모님은 해성그룹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40년 전 병원 화재 때 잃어버린 딸이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사실입니다. 제가 1년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버지가 평생 조사하신 결과입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서랍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고 거기에는 40년간의 조사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화재 때 한 아기가 청소부 부부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그 아기가 해성그룹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해성그룹에서는 비밀리에 딸을 찾고 있었고 서로 엇갈려서 결국 못 찾았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아이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임종 때 저에게 남은 일을 부탁하셨죠. 저는 한도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사모님은 정민호와 결혼을 앞두고 계셨어요. 제가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계약서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친딸이 입양아들의 뺑소니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심증만 있었지 확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사모님은 그때의 충격의 기억을 잃고 사시는데 자칫 큰 사모님이 잘못되실 수도 있어서 회장님께 먼저 알려야 했어요.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병원 화재 기록, 청소부 부부의 행적, DNA 검사 결과, 제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게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민호는? 네, 입양아입니다. 이것도 제 아버지가 남긴 자료에 있었어요. 정민호는 언제 알았나요? 얼마 전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과정이 있었죠. 한도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박미령이 제 사무실에 침입해서 서류를 훔쳐봤습니다. 정민호 입양 기록을 말이죠. 그녀가 그걸 정민호에게 보냈고 정민호는 충격을 받아 회장님 몰래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혈연 관계 없음이었죠. 그 후 박미령이 그 비밀로 정민호를 협박했습니다. 차, 아파트, 명품,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박미령이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입을 놀린 거예요. 정민호가 입양하라는 비밀을 친구들한테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민호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식으로요. 그 친구 중 하나가 언론에 제보했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박미령을 찾아가서 따귀를 날리고 속옷바람으로 내쫓았고 모든 걸 회수했어요. 박미령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취직이 안 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죠. 술집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저는 네, 사모님. 당신은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열 패밀리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죠.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게,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한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복수할 차례입니다. 복수요? 네, 사모님의 자리를 찾고 사모님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할 때입니다. 저는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단호했으며 따뜻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전 사모님을 처음 찾았을 때, 결혼식 날 대기실에서 서류를 드릴 때부터 이 집에서 무시당하는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사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민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사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사랑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복수를 해야 할 때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물었고 한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립니다. 정민호의 후계자, 지위를 논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사모님의 친자 확인서, 정민호의 뺑소니 증거, 그동안 저지른 비리까지 모두요.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한도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저는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대관식이 처형장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최영숙도 몰랐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괄시하고 괴롭히던 며느리의 모습으로.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복수의 날, 정의가 승리하는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했던 얼굴, 죽어있던 눈빛, 구부정했던 어깨.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장을 했고 단정한 옷을 입었으며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판자가 되는 날이니까요. 본가는 분주했습니다. 정민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입양아 논란이 있었지만 어차피 자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최영숙도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호가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는 날이야. 제대로 해야 해.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양아 스캔들을 해프닝으로만 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군요. 정민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가. 며느리 역할이나 제대로 해. 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무너질지 기대된다고, 그 교만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보고 싶다고. 해성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정재철 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민호는 회장 옆자리에 앉았고 최영숙은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뒤편 보조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참관하는 자리였죠. 한도윤은 법무팀장 자격으로 회의록을 준비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한도윤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후계 구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정민호 상무의 후계자 지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입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양아도 아들이오. 그게 왜 중요하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발이 주주들을 설득하는 건 결국 경영진의 몫이요. 이 자리는 정민호가 친자냐 양자냐의 자리를 논하는 게 아니오. 정민호가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논하시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룬 성과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해외 사업 확장, 신규 계열사 설립, 그가 자랑스럽게 실적을 늘어놓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곧 그 모든 게 무너질 텐데.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놓았고 대부분 정민호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한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법무팀장 회복에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도윤은 일어서서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하나 떴습니다. 윤혜진 친자 확인서, 정재철과의 DNA 일치율 99.99%.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친자야? 법무팀장. 지금 장난하나? 장난이 아닙니다. 정식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서입니다. 한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진 씨는 40년 전 병원 화재 때 잃어버린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딸이라니. 이 무슨 헛소리야. 큰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사모님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한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병원 화재 기록, 청소부 부부의 진술서, 혜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증거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재철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도윤이 찾아와 모든 걸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한도윤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민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은폐 증거, 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합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민호 상무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윤혜진 씨를 쳤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에 평생 장애를 입었고 정민호 부회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장님의 친딸과 결혼한 겁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소리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으며 정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정민호가 소리쳤지만 한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정민호의 비리 목록이 떴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뇌물수수. 모든 증거가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정민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어머니.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최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을 어떻게 해? 그녀는 한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민호가 달려갔지만 최영숙은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조의자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윤혜진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정재철의 친딸이자 40년 전 잃어버린 딸입니다. 그리고 정민호의 뺑소니로 평생 장애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정민호는 저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혜진아, 너 혜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뺑소니를 덮기 위한 계산된 연극이었을 뿐이죠. 결혼 3개월 만에 당신의 정부가 내 집 서재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제게는 눈꽃만큼의 마음도 없었다는 걸.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당신의 거짓된 삶도 저의 고통도 모두 끝입니다. 저는 정재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재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혜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영숙이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뭐? 최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왼쪽 목에 붉은 반점? 저는 본능적으로 왼쪽 목을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최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각이 났어. 목에 저 붉은 반점. 내 딸. 우리 딸. 우리 공주니.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 먹일 때 그 반점을 보며 얼마나 예뻐했는지 꿈속에서 봤어. 딸을 안고 전 먹이던 모습. 왼쪽 목에 붉은 반점. 또렷이 기억나. 최영숙은 제 목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친엄마였으니까요. 엄마. 그 말에 최영숙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몰라봐서.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정민호만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민호는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한도윤이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고 저는 해성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정민호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힘도 없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정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시골에 숨어 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한도윤은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한도윤과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남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놀다가 재미있게 해줄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여자 한 명이 지나가는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 야한 옷차림, 술에 취한 듯한 모습. 박미령이었습니다. 한때 해성그룹 비서였던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여자. 혜진아, 한도윤이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미령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사모님이 아니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령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야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예전에 서재에서 하던 일이랑 비슷하잖아요. 몸 파는 거. 박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뭘 제발이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짓 기억하세요? 서재에서 일부러 소리내며 저를 조롱했던 거.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박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 방울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우리는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해성그룹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한도윤과는 조금씩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청혼했습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정재철 회장이, 아니,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행복해라, 내 딸아. 미안했다. 네, 아버지. 최영숙, 아니, 어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앞에는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었으며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사랑해, 혜진아. 그가 말했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했고 하객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빛났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을 알게 되었고 배신이 있었기에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거짓 사랑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혜진입니다. 4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1년을 지옥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뒤바뀐 인연은 제자리를 찾았고 거짓된 사랑은 무너졌으며 진실된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혜성그룹 이사로, 한도윤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 정혜진으로 말이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입니다.